자, 이 시간에는 이제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 살펴볼 건데요. 자, 우리 지금 인문교재에서는 극히 기본적이고 간단한 내용만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부족하고요. 기본서 강의할 때 보다 세부적인 내용 여러분들 좀 점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주택임대차 보호법인데요. 똑같은 이제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구조는 거의 같아요.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기본 구조를 틀어 하여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비교하면서 좀 차이가 있는 거 이렇게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래 이제 임대차에 대해서는 민법에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민법에 있는 그걸로는 충분히 임차인의 보호가 안 돼요. 즉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 보호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에 대한 특별법 위치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주택임대차인데요. 자, 적용 범위부터 보죠.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어디에 적용이 됩니까? 이제 이건데요. 자, 주택이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니까 당연히 어디에 적용되겠어요? 주택이겠죠. 자, 그래서 주택이라면 전부 또는 일부 상관없이 적용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택 전부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주택의 일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자, 방 하나에 대해서만 전세나 월세 계약 체결할 수 있냐? 체결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자취방이다, 뭐 하숙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많이 살았잖아요. 요즘에 이제 사생활 보호가 강조되니까 뭐 원룸이다 이런 쪽으로 많이 발달하는데 얼마든지 지금 이렇게 방 하나에 대해서만 계약할 수 있어요. 그다음, 자 주거용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판단할 거냐? 자, 이것도 저는 주의하실 텐데 거기 보시면 사실상 주거용 건물이라면 공부상 어떻게 등재되어 있는가 상관없다. 즉 공적 장부에 뭐라고 기재되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다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사무실, 창고, 무슨 공장 뭐 이런 용도로 뭐 건물이 올라가 있다 하더라도 그 내부를 개조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계약을 했다면 적용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건물이기만 하면요. 이 건물이 미등기건, 무허가건, 불법 건물이건 거기에 이제 임대 계약을 해가지고 새 들어 살고 있다면 다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임차인 보호하겠다 이런 취지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겸용. 자, 겸용 건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자, 보통 우리가 주택을 임대해서요. 주거 용도로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일부를 다른 용도로 쓴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자, 주된 목적이 주거용이라면 주택임대차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방 하나를 이제 뭔가 간의 수공업 목적으로 뭔가 물건을 생산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뭘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주택 전체에 대해서는 주거 용도가 더 면적이 크죠. 자, 그러니까 주택임대차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에게도 적용됩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데 자, 원칙은 주택임대차는요. 무주택 서민 그러니까 세입자, 즉 사람의 주거 환경을 보호해 주겠다 이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법인에게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예외적으로 일정 요건을 구비한 법인에게도 적용을 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그다음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자, 이들 일부 법인에게는 이것도 예외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미등기 전세에도 준용되느냐?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독특하게요. 주택임대차 중에 하나의 한 형태로 전세제도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래서 뭐 전세방 이러는데 원래 그 전세는요. 주택임대차, 즉 채권이 아니라 물권에서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특하게 전세란 말을 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물권하고 구분하기 위하여 채권적 전세란 말을 쓰고요. 물권의 전세는 전세권 설정 등기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주택임대차는 등기를 안 하죠. 그래서 이걸 미등기 전세 이렇게 부릅니다. 당연히 우리가 주택임대의 한 형태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적용될 거냐? 네,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적용될 거냐? 자,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적용이 안 됩니다. 즉 잠깐 머물기 위하여 계약을 한 거. 자, 그러니까 1박 2일, 2박 3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호텔, 여관, 콘도, 민박 이런데 이렇게 잠깐 머물기 위해서 계약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자,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적용 범위는 크게 뭐다? 주거용 건물인데 형태 묻지 않는다. 이렇게 따지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대항력입니다. 자, 이게 이제 참 중요하죠. 자,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나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라면 대항력,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자, 먼저 대항력을 보겠습니다.
자,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말 그대로 대항할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너 나가라고 했을 때 나 못 나가라고 버팅길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럼 이러한 대항력은요. 대항력은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이 대항 요건이 뭐냐? 자, 주택 인도와 그 다음에 주민 등록입니다. 자, 주택 인도라고 하는 것은 그 집에 입주해서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주민 등록은 우리가 전입 신고하죠. 그래서 이사를 가거나 할 때 동사무소 전입 신고하는데 그게 이제 주민 등록입니다. 자, 이 둘을 다 갖추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 이 둘을 갖추었을 때 이제 언제부터 효력이 되나요? 자, 이 둘을 갖춘 이 길. 그러니까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항력이 인정이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뭐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그 소속 직원이 주거용으로 이렇게 한다고 할 때 뭐 해준 거 이런 것도 이제 적용된다 그랬죠. 아까 왼쪽에 일정 요건을 구비한 법인에게도 이게 적용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나 바로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이런 내용.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 여기에도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내용인데 무슨 얘기냐? 자, 이거예요. 자, 갑 임대인이 있고 을이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이 임대인이 이 집을 병에게 처분했어요. 팔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이 양수인은요. 자, 이건 내 집이니까 너 나가라고 했을 때 임차인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가고 버팅길 수 있다. 즉 대항력을 갖는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집을 산 양수인과 임차인은 직접적으로는 임대차 계약 관계가 없지만 자, 임대인의 지위를 이건 승계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존속기간 보장이 나옵니다. 자, 존속기간. 그러면 얼마만큼 보장해 줄 거냐? 실은 이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마음 편히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살 수 있는가. 자, 그런데 여기서는요. 최장 기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요. 최단 기간에 대해서만. 그래서 존속기간 보장을 최단 기간 몇 년 보장해 주냐? 2년을 보장해 주게 돼 있어요. 최장은요. 더 오래 살게 하면 할수록 좋은 거니까 굳이 그건 규제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런데 너무 짧게 살고 나가라고 쫓아내면 이건 부담되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보장해 주겠다? 2년. 그래서 최단 기간 2년을 보장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임대 계약을 할 때요.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그다음에 2년 미만으로 기간을 정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2년을 보장받는다. 물론 이제 반대로 1년으로 약정했을 때 임차인 입장에서 나 나가겠다.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임대인이 자, 기간 1년 됐으니까 나가라고 했을 때 그때는 나가지 않고 2년 주장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경매관 임차권 소멸인데요. 자,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2년 보장 받는데 1년만 살았는데 이 임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요. 기간 이익이 인정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임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는 일단은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나 2년 되지 않았으니까 2년 될 때까지 더 살래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해요.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임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요. 임차인은 그 경락대금에서 자기 보증금을 변제받고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보증금을 모두 변제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자, 여기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란 말은 주의해서요. 이걸 갖췄다는 게 아니라 이걸 갖춘 이 0시부터 효력 발생하는 일이 가장 선순위로 있다거나 다시 말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경매 지식이 좀 필요한데요. 자, 그러니까 가장 자기가 선순위로 먼저 들어왔을 때 이제 보통 대항력이 있다 이런 얘기합니다. 자, 그때는요. 보증금 다 받지 못했다면 안 나가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조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의 법정갱신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법정갱신이라는 말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자, 보통 이제 기간이 끝날 쯤에서 서로가 얘기를 해야죠. 계약을 연장할 거냐, 아니면 그만두고 이제 이사 나갈 거냐. 뭔가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런 얘기가 없이 그 약정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갱신된다. 그래서 이걸 묵시갱신, 침묵, 즉 말 없이 갱신됐다.
또는 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정갱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같은 얘기입니다. 법정갱신이나 묵시갱신. 자, 그러니까 보통 자, 이렇게 2년으로 약정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기간이 끝나기 전에 뭔가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얘기가 없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제 자동으로 갱신되는데 원래 어느 때까지 얘기를 해야 되느냐? 임대인 입장에서는 기간 만료 전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자,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기간 만료 6월에서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나 당신과 더 이상 임대차 관계 유지하지 않을 테니까 이제 다른 데 이사 가세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되고요. 자, 임차인 입장에서는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통지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임대차 관계를 그만두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없어요. 이런 얘기가 없으니까 이제 묵시, 자동으로 갱신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간이 끝난 거 동시에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거 이걸 갖다가 법정갱신 또는 묵시적 갱신 이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갱신됐을 때 이제 조건 어떻게 되나요? 자, 이런 조건은요 이렇게 됩니다. 기간은 또 얼마로? 자, 2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2년으로 간주해 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자, 어떻게 되느냐? 전 임대, 셋째 줄에 그래요. 자, 이렇게 이제 기간이 만료돼서 갱신됐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얼마, 그 조건 그대로.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그러면 그 조건 그대로 이제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기간은 이렇게 2년 보장받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요 언제든지 이사 나갈 수 있습니다. 꼭 2년 채우고 나가야 되는 게 아니라 2년이 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아무 때나 이사하겠다 할 수 있어요. 대신 이제 이렇게 임차인에게 나 나가겠다고 통지를 합니다. 그럼 이제 그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 후 3개월이 효력이 지나야 이거 발생한다.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적어도 보증금 마련할 시간적 여유는 줘라 이거야. 내일 나가면서 오늘 얘기하면 하루 만에 보증금 마련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아무 때나 나갈 수 있는데 대신 나간다고 통지를 하면 3개월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자, 페이지 이 128페이지 보시면 이런 법정갱신도 그럼 항상 인정할 거냐? 자, 이런 걸 인정하지 않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뭐냐? 자, 이익이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했다. 그러니까 이제 월 차임을 부담하는 상황인데 계속 연속하여 2번이건 좀 띄엄띄엄해서 2번이건 이렇게 2번 정도 밀리면 이거 인정 안 됩니다. 그 다음 또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부담해야 되는데 이런 의무를 위반할 정도의 어떤 잘못이 있다. 그러니까 임차인도 임차주택을 잘 관리하고 뭐 보존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의무를 현저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인정을 안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법정갱신이 항상 인정되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 보장입니다. 자, 이게 이제 또 중요하죠. 임차인으로서는 이 임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들과 이제 경쟁을 했어요. 그 경락대금에서 자기 돈을 받아갈 텐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보증금이 전 재산과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얼마만큼 보장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다 받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순서를 따져서 내가 순서가 늦다면 다 못 받아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 우선 변제와 최우선 변제 받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이 주의하실 것은요. 바로 이런 우선 변제나 최우선 변제란 말은 어느 때 쓰냐면 이 임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들과 비교하여 먼저 받아가느냐 나중에 받아가느냐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우선 변제와 우선 변제가 이렇게 있는데 자, 먼저 최우선 변제를 보겠습니다. 자, 최우선 변제라는 이 말에서 알 수 있다시피 최우선이니까 순서 상관없이 가장 먼저 받는다 이 말이야. 최우선은. 그러니까 임차주택에 들어간 이 임차인이 순서가 저 밑에라 하더라도 이런 순서 필요 없이 가장 먼저 받겠다. 그러니까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뭐냐? 임차 보증금이 좀 소액일 때, 소액이에요. 그래서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세한 세입자 보호하겠다. 그랬을 때 이제 얼마만큼 보호해 줄 거냐? 자, 이게 이제 지역별로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최우선 변제를 받으라도요. 자, 대항 요건은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주택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이건 갖추고 있어야 돼요. 자, 이거. 자, 그랬을 때 이제 지역별로 자,
보증금이 소액 보증금. 그러니까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그랬을 때 일정액. 그러니까 이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받습니까? 해가지고 이제 이게 서울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요. 그 다음에 광역시,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의 지역,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금액이 이거 이하에 할 때 이 일정액을 받는다 이건데, 이런 것 정도는 조금 여러분들도 암기를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죠. 거기 숫자.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9,500 이하일 때 3,200. 그 다음에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요. 자, 이제 서울 근교를 수도권이라고 그럽니다. 자, 거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8천만 원 이하일 때 2,700. 자, 여기서 쓰자면 9,500일 때 여기 3,200. 그 다음에 8천만 원 이하일 때 2,700. 그 다음에 광역시 6천일 때 여기 2,000. 그리고 4,500일 때 이게 이제 1,500이죠. 1,500. 그러니까 자, 서울시라면 보증금이 9,500 넘어버리면 이거 보호를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금액을 각각 지역별로 넘어버리면 보호를 못 받고, 보증금이 이거 이하일 때 이만큼, 자, 일정액입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배당을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영세한 세입자는 가장 먼저 이렇게 배당받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선 변제라고 하는 건 뭐냐? 이제 이것은 순서를 따져서 순서대로 받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만일 이 사람이 자,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또 조건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주택인도 플러스 주민등록이라고 하는 대항 요건을 갖춰야지만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 확정일자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확정일자가 있으면 이제 이것을 우리가 등기와 똑같이 취급을 해줘요. 즉, 물권처럼 취급해줘요. 그래서 확정일자 받은 날짜가 빠르면 먼저 배당받고, 이게 늦으면 나중에 배당받고 이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자, 순서를 저당권이랄지 다른 담보권자 등기한 날짜와 이 확정일자 받은 날짜를 따져봐 가지고 이게 먼저다 그러면 먼저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변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증금, 이건 전액에 대해서 그렇게 돼요. 자, 최우선 변제는 보증금 중 일정액 받는다 그랬는데, 자, 이것은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자기 순서에 따라 받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확정일자 받는 것을 최대한 빨리 해야지 늦추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 간단히 살펴봤고요. 그 다음 상가임대차 보겠습니다. 자, 상가임대차도요, 주택임대차와 구조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럼 적용범위자 봅시다. 주택임대차는 이게 뭐라고 했어요? 주로 주거용 건물. 그러면 상가임대차는 뭐겠어요? 상가 건물이겠죠. 자, 그런데 상가 건물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말 중에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영업 목적의 상가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영업 목적이 없다면 종교나 동창회 사무실 같은 거, 이런 것은 영업 목적이 없으니까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상 보증금. 자, 세 번째 대상 보증금. 자, 이게 중요합니다. 대상 보증금. 주택은요, 보증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적용되고 안 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상가는요, 일정 금액을 넘어버리면 아예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자체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상가임대차에서는, 상가임대차는 뭐가 있냐? 적용 대상 보증금이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자, 이게 이제 지역별로 또 다릅니다. 자, 서울특별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요, 그 다음에 광역시,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기타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자, 이 금액이 거기 보시면, 자, 4억 원, 4억. 그 다음에 3억 원, 그 다음에 2억 4천, 그 다음에 1억 8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일 보증금 액수가 이 지역별로 이 금액을 넘어버린다 그러면 아예 적용 자체가 안 됩니다. 자, 주택임대차는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또 상가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월 차임이 있다. 그러면 월 차임에 100을 곱해서 더해준 금액이 이래야 돼요. 자, 예를 듭니다. 서울은 4억 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만일 보증금이 얼마냐? 자, 보증금이 3억이고요. 한 달 월 임대료가 만일 80만 원이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기다가 자, 100을 곱합니다. 그러면 이제 3억하고 더해줘요.
그러면 자, 이거 더하니까 얼마가 돼요? 80, 800, 8천. 자, 그러니까 3억 8천이 되죠. 자, 그러면 이러한 조건이라면 4억을 넘지 않으니까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만일 월 차임이 만일 150만 원이다. 그럼 여기 100을 곱합니다. 그럼 뭐 1억 5천. 자, 1억 5천 더하니까 얼마가 돼요? 4억 5천.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라면 서울에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증금의 월차임을 했을 때 그 월차임에다 100을 곱해서 더해줘서 이 금액이 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대항력 보자. 대항력은 똑같습니다. 주택은 주택인도 플러스 이제 주민등록인데 상가는요. 상가 건물 인도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사업자 등록 신청입니다. 네, 사업자 등록 신청.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길 0시부터 적용됩니다. 자, 그러니까 구조는 같아요. 구조는.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입니다. 자, 주택 임대차는 최단 종속 기간 2년 보장인데 상가는 얼마냐? 이거 1년입니다. 상가는 1년.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나머지 설명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정갱신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 130페이지 법정. 자, 주택 임대차는 이제 법정갱신 이렇게 기간 끝날 쯤에 서로 얘기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자동으로 갱신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상가는 이 얘기가 없어요. 상가는 나머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얘기 없어요. 그리고 이제 2년이 아니라 주택 상가는 이걸 1년으로 보겠다. 이러면 됩니다. 그럼 왜 이 얘기가 없냐? 바로 그 밑에 계약 갱신 요건 때문에 그래요. 자, 주택에는 없는 상가에만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계약 갱신 요건. 그럼 바로 이 계약 갱신 요건이라는 게 뭐냐? 자, 상가 임대차는 이제 좀 뭔가 영업 목적으로 임대를 했어요. 그런데 영업이 너무 잘 돼서 돈이 잘 벌립니다. 그러면 이제 임대인은 보통 이 사람 쫓아내고 다른 자기가 한다든가 아니면 임대료 월 차임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이제 쫓아낸 다음에 계약을 다시 조건을 변경해서 이제 하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은 좀 억울하잖아요. 이렇게 쫓아내려고 할 때. 그래서 계약을 갱신합시다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 계약 갱신 요구를 기간이 만료되기 6월에서 1개월 전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나가라 그런 얘기가 없으면 그냥 자동으로 갱신돼서 하면 되고요. 만일 나가라 그랬을 때는 계약을 갱신합시다 이렇게 요구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상가에만 있는 게 계약 갱신 요구인데 이렇게 임차인이 요구를 했을 때 임대인은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받아주어라 이 얘기죠. 그런데 자, 정당한 사유를 법에 열거해 놓고요. 이런 경우라면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거기 총 8개 항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 8개 항목은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것도요. 딱 보면 충분히 거절할 만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느낌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죠. 첫 번째. 임차인이 3기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할 사실이 있다. 자, 월 임대료도 제대로 못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고. 두 번째. 임차인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다. 뭐 거절할 만하죠. 세 번째,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 나 지금 나가면 억울하다 그러니까 보상해줬다는 얘기죠. 자, 네 번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대했다. 이거 동의 없이 하는 건 계약 위반이죠. 그 다음 다섯 번째,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하고 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임차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 달성하지 못한다. 뭐 건물 무너졌다든가 뭐 훼손됐다 이런 거 있죠. 그 다음 임대인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하겠다. 또는 리모델링을 하겠다. 뭐 이런 경우였죠. 그러면 영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라 이제 이랬어요. 자, 그런데 철거하지도 않으면서 리모델링 하지도 않을 거면서 그걸 이유로 쫓아내려고 하는 거. 이걸 막기 위하여 기역, 리엔틱 세 가지가 신설되는데요. 가 보십시오.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계획이 있어가지고 시도해야 내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편법을 이렇게 많이 내보냈거든요. 자, 두 번째,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이런 경우는 영업하기 어렵잖아요. 그 다음,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나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자,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재건축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이 지역이 재건축 재개발 들어간다더라. 그러면 같이 이렇게 이제 어때요? 다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보낼 수 있다 그 얘기고요. 마지막 여덟 번째,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 충분히 거절할 만하죠. 자, 그렇게 해서요. 자, 계약갱신 요구했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받아주어야 되는데 바로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 8가지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입니다. 그러면 이 계약갱신 요구에 의하여 갱신이 됐을 때는 기간을 얼마만큼 보장해 줄 거냐. 자, 여기는 최초 계약한 날로부터 몇 년간 보장해 준다? 네, 5년간 보장해 주겠다. 자, 그래서 이제 5년간 보장을 받고요. 그 다음, 그럼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갱신됐을 때의 조건은요. 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깁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 그대로 계약한 것으로 보겠다. 단, 차임 보증금은 증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법으로 증액 제한 규정된 거 있는데 그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고 또는 감액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약 갱신 요건, 자, 상가에만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보증금 보장해 가지고 똑같이 자, 상가 임대차도요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선 변제, 우선 변제는 마찬가지 상가도요. 자, 확정일자를 받으면 되는데 이 확정일자를 그럼 어디서 받느냐? 네, 뭐 세무서장한테 이제 주로 이렇게 받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확정일자 받으면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받아요. 이건 똑같아요. 자, 그런데 최우선 변제도 구조는 같습니다. 자, 구조는 같은데 이제 이 소액 보증금과 일정의 이 금액이 좀 차이가 있죠. 자, 주택은 이 금액 이하일 때 이제 보호를 받는데 그러면 상가일 때는 어느 정도 조건을 갖춰야 됩니까? 자, 거기 우리가 이제 131페이지 보세요. 자, 상가는요. 자, 서울특별시에서는 6,500 이하일 때 2,200입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은요. 5,500일 때 1,900. 자, 그 다음에 광역시는요. 3,800 이하일 때 1,300이고요. 그 밖의 지역은 3천만 원 이하일 때 1,0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자, 조금 막 복잡합니다. 금액대가. 자, 6,500 이하일 때 2,200, 5,500일 때 1,900. 그 다음에 자, 3,800 이하일 때 1,300, 그리고 3천만 원 이하일 때 1,000만 원. 자, 이런 수치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비교하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암기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에 있어서 서로 비슷비슷한 구조니까요. 그 구조 큰 틀을 정리하시고 비교하면서 정리하시면 또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택과 상가임대차 보호법 강의를 마칩니다.